낮에 수업을 한 게 오랜만이라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수업을 많이 들으셨으니까 졸지 마시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시간 동안 해야 될 첫 번째 내용은 2017년도 그리고 20년도까지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 여러분들이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여행을 가면 가는 길과 오는 길이 똑같은데 체감상 가는 게 오는 것보다 훨씬 더 길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를 갈 때 그곳의 목적지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모르는 상태에서 그곳에 가는 것보다는 돌아올 때는 오히려 되게 금방 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으실 거예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요? 그렇진 않으실 거고, 보통 왜 그러냐? 목적지를 알면, 그곳에 한 번이라도 가보거나 목적지를 알면 심리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가깝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기출문제를 이 시점에서는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어차피 출제위원들이 기출문제를 가지고 전년도 기출문제를 쭉 보고 그거와 유사하게 내는 게 잘 내는 거예요. 시험 문제를 쉽게 내는 게 잘 내는 게 아니고 어렵게 내는 게 잘 내는 게 아니라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 유형에서 크게 변하지 않게 결국은 말이 나오지 않게 출제하는 게 출제위원이 잘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상한 대로 나오는 거죠. 그러려면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이미 단원별이라든지 기본 이론 시간에 기출문제를 어느 정도 풀어보긴 했는데 오늘 몰아가지고 오해분을 쭉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은 전체적인 큰 그림이 이제는 완벽히 그려지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은 한 달 동안 해야 되는 것은 정말 이 큰 산을 다 한번 둘러봤기 때문에 암기를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깊게 하지 마시고 남은 기간에. 그래서 오늘 한번 여러분들하고 17년부터 20년까지 기출문제 복원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씩 다 풀어오셨죠? 풀어오셔야지만 효과가 큽니다. 자, 17년 기출문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는 시험이 7월 1일 날 시행이 됐고요. 7월 1일 날 시행이 된 기출 복원 문제이기 때문에 다소 조금 문제가 이상한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높은 관여도, 고관여도라고 하고 낮은 관여도, 저관여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론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고관여도를 보이는 상품, 고가, 저가 중에 어떤 거예요? 대부분 고가 제품이 고관여도를 보이겠죠. 그러면 고관여도를 보이는 게 소비자 행동은 어떠냐? 복잡한 구매 행동. 구매 행동을 할 때 굉장히 복잡하게 많은 걸 따져요. 고관여도죠. 부조화 감소 구매 행동. 부조화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논리에 맞지 않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논리에 맞지 않은 것들을 제외시켜가는 것. 제외시켜가는 것. 즉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 분명히 고관여도일 건데 자동차에서 빨강색 자동차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논리에 맞지 않겠죠. 파란색 자동차 맞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그러한 것들, 내가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논리에 맞지 않는 것들을 제외시키는 거예요. 부조화 감소라고 합니다. 그 부조화가 바로 내 논리와 맞지 않는 것들을 빼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관여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이고, 디귿과 리을은 다양성을 추구한다. 꼭 이게 아니더라도 다른 제품 얼마든지 다양하게 추가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습관적인 구명태 두 개는 저관여도가 되는 거죠. 정답 그래서 기역과 니은 1번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건데 이런 식으로 시험제 출제가 됐다라는 건 반대로 무슨 얘기냐면 비슷하게 한 번 더 나올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셔가지고 고관여, 저관여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두시면 돼요. 2번, 소비자 구매 결정의 5단계에 바르게 나아가는 것은 무엇이냐? 우선 제일 첫 번째, 소비자가 구매를 할 때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니즈와 원치를 갖게 됩니다. 그럼 뭐부터 해야 되죠? 문제인식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니은이 제일 첫 번째예요. 이 제품이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필요한 제품들에 대해서 어느 회사 거를 살지 서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보를 탐색한다. 그리고 두 개의 제품 중에 하나를 고르기 위해서 대안을 평가한 후에, 그리고 뭐예요? 그 다음에 구매를 결정을 해야 되죠. 그리고 구매 결정한 후에 소비자의 행동, 만족하냐?
불만족하냐를 판단하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는 너무 단골이죠.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기본적으로 가장 낮은 단계가 뭐죠? 누구에게나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 먹고 자고 하는 것들. 생리적 욕구,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리고 누구나 안전하게,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안전의 욕구. 그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사회적 욕구. 애정의 욕구. 다 맞는 말입니다.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애정의 욕구 맞는 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하여금 내가 존경받고 싶어하는 욕구 분명히 있죠. 가장 상위 클래스가 바로 자아 실현의 욕구가 되겠습니다. 뭐 이거 틀리는 분은 안 계시겠죠. 이거는 기출문제로 2번 나왔었던 거고 우리 시험에 나올 확률이 아주 높은 거죠. 꼭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시험 문제 2번 정도 나왔다는 것은 조금 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생리적 욕구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식욕, 주거, 성욕 등이 되는 거고 안전의 욕구라는 것은 두 가지예요. 신체적으로도 안전해야 되고 정서적이거나 정신적으로도 안전한 누구로부터 위협으로 보호를 받으려는 욕구. 사회적 욕구는 아까 말씀드린 애정이나 소속, 타인에 수용할 수 있는 욕구. 존경의 욕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거나 지위, 신분이 향상될 수 있도록. 명예욕, 이런 게 전부 다 존경의 욕구. 그리고 자기 완성, 자아 성찰, 이런 게 나오면 바로 자아 실현의 욕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다 아시는 내용이죠. 여기까지 정말 틀린 문제가 전혀 없죠. 4번 문제, 총 자산이 2,800만 원이고 자본금이 1,000만 원이면 이익 이연금이 300만 원일 때 부채는 어떻게 되느냐. 가장 기본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산은 뭐 플러스 뭐라고 했죠? 자기 자본, 그러니까 자기 돈, 내 돈이 되겠죠. 남의 자본, 부채가 되겠죠.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자산이 2,80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2,800만 원은 자본금 얼마? 1,000만 원. 내 돈 1,000만 원하고 그리고 이번 연도에 이번 기간에 돈을 벌었어요. 얼마를 벌었대요? 이익. 근데 이연금이래요. 이익을 다 비용을 빼고 남은 돈 얼마래요? 300만 원. 그 내 돈 아니에요. 플러스 300만 원.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된다? 자본이 되는 거고 플러스 부채가 얼마냐 이거죠. X. 그래서 정답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틀리신 분 안 계시겠죠? 이거 역시 한번 풀어들었던 문제니까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거고 5번 2년 후에 6,05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일시에 투자해야 할 납입금이 얼마이냐? 월 납입금 구하는 문제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연이율이 10%인데 복리를 취한다고 돼 있고 1,000원 단위에서 반올림을 하세요라는 부분이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구하는 공식 기억나시죠? 내가 투자하는 돈 X 곱하기 1 플러스 이율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10%. 그러면 0.1에 자승은 뭐가 된다? 연수가 된다 했죠. 몇 년? 2년. 그때 돈이 얼마가 된다고요? 6,050만 원이 된다 이거죠. 어렵지 않으시죠? 연산자 우선순위에서 뭐부터 계산해야 된다? 괄호가 제일 우선순위입니다. 괄호를 먼저 해야 되는 거. 괄호 전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괄호 전에 해야 되는 거. 단항연산자는 먼저 해야 되죠. 단항연산자. 항이 하나 있는 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괄호를 하는 거라고요. 네. 초등학교 야간 나온 저도 아는데 여러분 모르시면 안 되죠. 단항연산이 뭔지는 아시죠? 단항연산. 항이 하나라고, 항이 하나.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1.1의 제곱이니까 1.1 곱하기 1.1 하니까 1.21이 되겠죠? 1.21. 그래서 6,050만 원이니까 곱하기가 넘어가면 나누기가 되는 거죠. 1.21이 된다. 됐죠? 그래서 정답 얼마가 된다? 5천만 원이 된다 이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재무 회계할 때 오늘 시간이 되면 이 문제 모아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거 계산하는 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문제만이라도 아신다면 한 2-3문제 나올 거예요. 계산하는 부분이. 이 중에 정말 잘 맞으면 2개고 한 문제 정도 맞으시면 돼요. 그 정도까지만 끝낸다면. 이런 건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요.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시죠. 현금 흐름의 3가지 구성 요소. 기출문제에 있지만 2번 나왔었습니다. 현금은 기본적으로 영업활동할 때 쓰는 거죠. 현금은 기본적으로 투자할 때 써야 되겠죠. 현금은 기본적으로 재무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됩니다. 정보활동은 해당하지가 않죠. 현금 흐름의 3가지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각 활동으로 인해서
현금 증감 원인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어디에다가요? 현금 흐름표에다가요. 알겠죠? 현금 흐름표에 반드시 증감 원인을 기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시험 문제에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라고 하면 그 부분도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현금 흐름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현금 흐름이 있을 때만 적는 거고,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현금 흐름이 없어도 적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현금 흐름이 없어도. 자, 7번 문제는 작년에도 나왔었는데 이쿠지로가 이야기한 지식 경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노나카 이쿠지로가 이야기한 형식지와 암묵지의 변동 과정이 올바르지 않은 것. 자, 암묵지에서 암묵지,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다. 내가 내면에 있는 거를, 암묵지니까 내면에 있는 거 내면에 전달한다. 사회화. 내면에 있는 것을 책으로 쓴다. 외제화, 외형화, 이런 게 되겠죠. 형식지에 있는 건 형식지로 통합화 또는 종합화도 맞는 말이죠. 종합화, 통합화. 정답은 3번이고요. 형식지에 있는 걸 암묵지로 내재화가 되는 거죠. 내재화. 이건 뭐 여러 번 말씀드렸고, 제가 이론 시간에 왜 이런 문제가 나왔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20년 뒤에 또 나와버린 거예요, 이게 시험에. 그러니까 두 번 나왔던 거니까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고, 4P는 지난 2019년에도 나왔던 거죠. 너무 쉬운 문제죠. 1번 프로덕트가 되는 거죠. 이건 뭐 자세히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마케팅 믹스는 한 문제 나옵니다. 마케팅 믹스에 대해서 꼭 좀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고, 9번 서비스 마케팅의 특징 중 올바르지 않은 건 무엇이냐? 서비스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적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서비스하는 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유형이 아닌 무형의 서비스를 한다는 거죠. 무형의 서비스. 그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1번부터 보시면 서비스는 생산과 동시에 소멸된다.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소멸성이죠. 소멸성. 적어두시면 돼요. 소멸성. 생산과 동시에 없어지는 거고, 서비스는 무형의 특성을 가지므로 물리적 요소와 결합될 수 없다. 물리적 요소와 결합될 수 있습니다. 커피 한 잔 갖다 주면서 그냥 커피 마셔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뭐 이디오피아산 무슨 원두이고 어떻게 드립 방식에서 내렸다. 이거를 소개해 주는 거죠. 그래서 말로 소개해 주는 무형과, 그리고 이 커피를 훨씬 더 퀄리티 있게 보이기 위한 더 좋은 제품. 그럼 맥심 갖다 주는 것보다는 이디오피아산 무슨 커피다. 훨씬 더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합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자에 따라 서비스 품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표준화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서비스 공급이 수요보다 많을 때 재고를 비축할 수 없다. 당연하죠. 재고 비축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는. 정답은 그래서 2번이고,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하실 것은, 하나 외워두실 거는 이 내용인데, 서비스의 4대 특징 꼭 좀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부분은 무형성,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두 번째 부분은 이질성, 다르다. 이거 다르다. 서비스는 인적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비분리성, 그리고 소멸성, 이 네 가지 반드시 외워두시고, 이러한 서비스는 물리적 요소와 결합하여 마케팅이 이루어져야 효과가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요 결합이 된다라는 거고, 서비스의 특징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뭐 너무 쉬운 거죠. 재구매율. 한 번 구매했던 사람이 또 구매하는 거잖아요. 50명이 제품을 구매하였고 그중에 12명이 제품을 재주문했다. 그럼 50명 중에 12명이 재주문했으니까 곱하기 124%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넘어가도 되겠죠. 넘어가시고, 그 다음 문제 11번. A기업에서는 최근 개발한 B상품 판매 가격을 1,000원으로 결정하였다. 아, 1,000원으로 결정했구나. B상품에 생산하는데 변동비가 800원이고 고정비는 60만 원이다. BEP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BEP,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액과 그리고 비용이 같은 시점이에요. 이게 다예요. 이게 손익분기점은 매출액과 비용이 같은 시점.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매출액을 구해보라고 했는데 이 문제에서 개당 1,000원이래요. 몇 개를 팔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몇 개 팔았는지 모르는데 개당 1,000원이라고 했으니까 1000x는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매출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변동 하나당 얼마예요? 거기 보니까 하나당 얼마? 800원. 그러면 800x 더하기 고정 비용은 60만 원.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800x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800, 그래서 200x. 그래서 200x는 60만 원이다. x는 200분의 60만 원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개 팔아야 되는 거예요? 3,000개를 팔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 가격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건 무엇이냐? 가격 전략 나올 확률 정말 높습니다, 여러분들. 가격 결정하는 부분 모르시는 분 계시면 안 됩니다. 자, 가격 전략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면 단수 가격 전략이라고 해서 끝자리를 단수로 주는 거예요. 끝자리를 9로 주는 거죠. 근데 요즘 하도 사람들이 뭐 19,900원, 29,900원 막 이러다 보니까 사진 찍으려고. 사진. 아, 이거. 네. 이거 해설지를 드릴게요, 제가. 네. 지금은 이해하시고 요 해설지를 드릴게요. 아예 끝나고. 받아가세요. 네. 자, 일일이 다 적지 마세요. 적지 마시고 지금 이해하시고 있다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단수 가격이 끝자리를 단수로 주는 건데 하도 이걸 많이 하다 보니까 요즘은 또 팔자를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그거는 이거랑 좀 다른 부분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인식이 했을 때 그럼 뭐 29,900원이면 다 3만 원이라고 그냥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싸게 보이게 돼 28,800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소비자 혈압을 저렴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이건 심리적인 가격 전략이 단수 가격이고 유인 가격이라고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 가서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이게 유인 가격으로 안 나오고 뭐 미끼 가격 전략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같은 말이기는 해요. 그래서 유인 가격은 바로 미끼 가격이다. 미끼 상품 이런 거 들어보셨죠? 미끼 상품 그런 거예요.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의 관심을 끈 다음에 실제 매장으로 들어갔는데 그거보다 좀 더 좋은 좀 더 비싼 이런 제품으로 유도하는 거. 유인 가격 전략이죠. 번들 가격 제품이 있는데 2개 이상의 이게 중요한 겁니다. 번들 가격 제품을 다른 제품을 묶어서 단일 가격으로 판매하는 가격 전략이에요.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내가 필요 없는 물건도 같이 묶어가지고 싸게 주는 거 아니에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는데 소비자의 선택권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번들 제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마트에 가면은 과자 이렇게 막 1,000원짜리 묶어가지고 뭐 2, 3,000원에 판단 말이에요. 이 봉지과자 그렇게 한때 유행해서 많이 팔잖아요. 나는 카라멜 땅콩을 좋아해가지고 카라멜 땅콩만 5개 사고 싶은데 이렇게 묶여있지 않는다라는 거죠. 카라멜 땅콩, 뭐 꽃갈콘, 막 여러 개 맛없는 과자들 있잖아요, 우리요. 예, 막 자갈치 뭐 이런 거 그런 게 같이 묶여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소비자가 봤을 때, 하나당 1,000원이면 5개면 5,000원인데 5개 묶여있는데 3,000원에 준대요. 근데 실제로 안 팔리는 걸 같이 묶어서 파는 거죠. 바다코코넛 뭐 하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거예요. 예. 20년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바다코코넛. 지금에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지금 먹지 않죠. 지금 바다코코넛 먹는 사람 없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바로 번들 가격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은 정책이 아니죠. 판매자 입장을 위한 거예요. 판매자. 이거는. 그럼 판매자 중에서도 뒤에 한번 또 나오는데 생산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생산자 입장에서 번들 가격 제품을 구하는 게 아니라 판매자 입장이에요. 판매자. 중간에 유통해서 하는 거예요. 옵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제품에 여러 옵션을 추가함으로써 가격을 상승해야 하는 것. 자동차 판매할 때 주로 쓰는 방법이죠. 자동차, 깡통 자동차는 3,000만 원인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깡통이에요. 내비게이션도 없어요. 내비 넣어야죠. 내비. 후방 카메라 넣어야 되고 사륜구동 넣어야 되고 타이어 좋은 걸 바꿔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옵션 가격 전략이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고 그러면 올바르지 않은 건 뭐냐? 4번이 틀렸잖아요. 비용 단위를 단순화하는 가격 장점이 있다라는데 비용 가격을 단순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소비자가 싸다고 느끼게 하기 위한 거죠.
단수를 해줌으로써 정답은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13번. 자, BCG 매트릭스 무조건 나온다고 보고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나옵니다. 이건 BCG 매트릭스는 꼭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한번 물어볼까요? 그럼 이 중에 이거 다 아시죠? 시장 점유율과 시장 성장률에 대해서 X축과 Y축에 대해서 네 가지 부분을 구하는 건데, 이 중에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다. 즉 이익이 제일 많이 생기는 데는 어디예요? 캐시카우예요. 맞죠? 이익이 제일 많이 생기는 거는. 그러면 돈을 그냥 단순히 매출액이 많은 데는 얘가 될 수도 있지만 얘보다는 이쪽이 가까워요. 매출액은. 이해가시죠? 왜냐하면 계속 스타를 유지하려면 시장 성장률이 높아야 되잖아요. 시장 성장률이 높으면 누가 나타난다고요? 경쟁자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경쟁량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경쟁자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BTS를 광고 모델로 둬야 된단 말이에요. 안 둬도 돼요. 여기서는 둬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돈은 캐시카우에서 버는 거예요. 여기서는 유지해야 될 때.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원하는 부분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퀘스천 마크에서 시작할 경우도 있는데, 퀘스천 마크에서 시작하는 경우 뭐 많이 있겠죠. 여기서 시작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또는 여기서 시작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아시겠죠? 그래서 대부분이 원하는 것은 여기서 시작을 해서 시장 점유율이 시작하자마자 높은 걸 원하니까 여기서 시작을 해서 넘어가는 거죠. 일로 넘어간다라니 이게 왜 이로 넘어가요? 시장의 성장률은 높아지는 게 좋으니까 둘 중에 하나로 가면 좋은 건데, 그리고 시장 점유율이 낮아졌다라는 것은 경쟁자들이 많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경쟁자들이 모두 물리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유지하기 위해서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1번. 산업이나 시장의 성장률과 상대적 시장 점유율의 기업사에 나타나는 분석 기법이다. 당연하고요. 시장 성장률은 보통 10%를 기준으로 고저를 나눈다. 안 외우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거는 그냥 무조건 그렇구나 넘어가세요. 알겠죠?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장에 따라 다르거든요. 이거는 10%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눈다라는 거고, 스타 영역에서 현금 흐름은 긍정적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스타에서 현금의 흐름이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이, 이게 이제 여러분 좀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현금의 흐름이 긍정적이다는 말 자체가 현금이 많이 순환되느냐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이 긍정이란 말이 현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의미인지, 이게 이제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할 때 여러분이 현재 수중에 현금 흐름이 긍정이란 말은 내가 현금을 많이 번다라는 소리예요? 많이 버는데 또 많이 나간다는 소리예요? 이게 해석의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현금 흐름이 긍정적이다는 말은 현금이 많이 들어오고 내가 현금을 많이 번다라는 의미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의 흐름이 긍정적이다라는 게 분명히 논란의 소지가 있긴 있는데, 돈을 제일 많이 버는 데가 어디냐라는 거죠. 캐시카우예요. 그러면은 스타는 현금 흐름이 이렇게 외우세요. 아예 중립적이다라고 외우세요. 그냥. 중립적으로. 이렇게 시험제 나왔기 때문에 이거랑 유사하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긍정적인 것은 캐시카우고, 현금 흐름이 중립적인 것은 스타다. 이렇게 외우시면 그냥 편해요. 이걸 이제 해석하다 보니까 현금의 흐름이라는 걸로, 캐시플로우라는 걸로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해석이 된 건데,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돈을 제일 많이 버는 데는 어쨌든 캐시카우인 거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거죠. 그렇죠? 단순히 시험 문제, 매출액이 많다라는 것은 여기가 아무래도 더 매출액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100%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현금 흐름이 긍정적이다라는 것은 캐시카우로 보시면 됩니다. 캐시카우일 때는 현상 유지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죠? 현상 유지 전략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고요? 신제품을 내놔야죠. 제품의 라인 확장을 해서 신제품 계속 내놔야죠. 정답은 3번으로 보시는 게 정답이고요. 포드 시스템 이론할 때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포드 시스템의 생산 공정 원리에 해당하지 않는 건 뭐냐? 포드 시스템은 기계를 전문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해야 될 것을 기계가 대신하는 거죠. 제품을 단순화시켜요. 왜요? 대량 생산해야 되니까요.
소품종 대량 생산해야 되니까 작업이 복잡하? 원하는 게 아닙니다. 포드 시스템은 작업이 복잡하랑은 전혀 관계가 없죠. 정답은 3번이고 부품의 표준화? 그렇죠. 부품을 표준화시켜서 바로 대량 생산하기 위한 거다. 이게 포드 시스템을 한 번 더 정리해보면 바로 이런 단어가 반드시 존재하죠. 이동 조립. 그래서 이걸 시스템을 컨베이어 벨트라고 한다. 그러니까 어떤 라인 공장을 만들 때, 이 공정을 만들 때 얘를 이동했다, 조립했다, 이동했다, 조립했다 쓸 수 있는 라인을 말하는 거고, 그러면서 대량 생산과 원가 절감을 갖고 올 수 있다. 동시 관리, 작업자의 속도와 기계의 속도를 맞춘다라는 거죠. 그리고 생산의 표준화 달성한다라는 것은 아까 나와 있던 부품을 표준화시킬 수 있으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한 거예요. 생산의 표준화라는 것 자체가. 원가 점검을 통해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였죠. 그래서 직원들에게 임금을 많이 주고 가격을 다운시키자. 어떤 원리로 해? 임금을 많이 주는데 제품 가격을 다운시키자? 박리담이 하자 이거예요. 대량 생산하자. 이거 완전 이 정도 다 외우셨죠? 정답인 3번. 카르텔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건 무엇이냐? 카르텔.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담합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카르텔의 특징은 뭐냐면 수평적인 단합이에요. 그거 하나만 써놓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왜 수평적인 단합이라고 하냐면 서로 다른 기업이 모여요. 근데 그냥 서로 다른 기업인데 제품은 동일한 기업이겠죠. 제품을 동일한 기업에서 여러 회사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이거 요 정도 밑으로는 가격 떨어뜨리지 말자. 나쁘게 얘기하면 담합, 좋게 얘기하면 카르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이거 힘들게 만들었지 않느냐. 요번에 백신 가격 우리가 한 병에 뭐 10,000원 이하로 떨어뜨리지 말자. 이런 식으로 담합하는 거예요. 왜 이걸 수평적이라고 하냐면 어느 회사가 더 우위예요. 그런 거 없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수평적인 담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번 기업의 독립성이 당연히 유지가 되고요. 동종산업 내 기업에 수평적으로 결합됐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르텔은 수평적으로 결합된 거고 기업 결합 중에 가장 결속력이 강하다. 결속력이 강하다라는 것은 합병이 합병. 그래서 합병이 가장 결속력이 강하죠. M&A 추진해가지고 그 기업을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결속력이 강할 수밖에 없죠. 16번 민스버가 주장하는 경영자의 세 가지 역할로 올바르지 않은 것. 정보 전달자의 역할, 정보적 역할, 대인적인 역할, 그리고 의사결정적인 역할이 되겠죠. 세 가지. 이것도 이론 시간에 나왔던 거예요. 민스버가 이야기한 대인적인 역할은 외형적인 대표자의 역할, 리더 역할, 연락자의 역할. 그래서 대인적인 역할 외워두시면 되고 정보적 역할, 정보 탐색자 역할이나 보급자 역할이나 대변인 역할. 그리고 의사결정 역할. 보통 이제 기업가 역할이라고 하는데 이 의사결정, CEO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분쟁 해결자 역할, 자원 배분자 역할, 협상자 역할. 세 가지 종류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는.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민츠버가 주장하는 경영자의 세 가지 역할은 다음의 역할들이 있다. 이 세 가지 역할을 모두 갖춘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리더십은 시험 문제 분명히 한 문제에 나올 거예요. 많이 나오면 두 문제까지도 나올 거고 17번 그 문제인데 17번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건 무엇이냐? 변혁적 리더십은 부하가 미래에 대한 비전, 비전이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하죠. 비전을 받아들이고 추구하도록 격려한다. 정답은 1번이네요. 1번. 뭐 다른 거 볼 것도 없죠. 변혁적 리더십은 1번이 맞습니다. 서번트 리더십의 가장 핵심은 뭐냐? 부하 직원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부하 직원에게 업무 지시를 강요하게 하지 않고 그냥 부하 직원을 존중해 주는 거. 거래적 리더십은 뭐죠? 내가 100만 원 줄 테니 100만 원어치만 해줘라. 다른 거 없어. 이거예요 그냥. 거래적 리더십이 되는 거죠. 이거 줄 테니 이거를 해줘라라는 거죠. 변혁적 리더십의 가장 기본이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바로 비전.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카리스마 리더십에다가 플러스 거래적 리더십이 있어요. 거래적 리더십.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고 여기에 미래의 비전이 함께 제시가 돼서 누구의 희생을 강조한다? 종업원의 희생을 강조한다. 종업원의 희생을 강조한다. 그럼 이게 바로 변혁적 리더십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좀 어려우시진 않죠?
카리스마 리더십이 있으면 변혁적 리더십을 성공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거래적 리더십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거래적 리더십이 없으면 변혁적 리더십 성공하기가 어렵죠. 단순히 두 개만 들어가 있으면 해당이 되지 않는데 여기에 반드시 중요한 단어가 비전을 제공해 준다. 그래서 비전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종업원의 희생을 강조한다. 혹시 시험 문제에 리더의 희생을 강조한다? 틀립니다. 리더의 희생을 강조한 게 아니라 종업원의 희생을 강조한 거예요. 종업원의 희생. 그게 바로 뭐가 된다? 변혁적 리더십이 된다라는 거죠. 정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18번 문제.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PLC. 여기서 경쟁자, 이 고객층 가격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건 무엇이냐? 딱 봐도 정답 뭘 것 같으세요? 가격이죠. 하나 틀린 게 있죠. 뭐가 틀렸어요? 쇠퇴기에서는 가격을 인하시키는 게 기본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품 수명주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이거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가장 기본적으로 처음에 도입기 물건을 내놓죠. 거의 안 팔리죠. 조금씩 팔리다가 이제 성장기부터 이익이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장기부터. 그래서 성장기부터 이익이 요만큼씩 발생을 점점 하다가 점점 더 넓어지죠. 넓어지다가 성숙기에 극대화가 됩니다. 이 폭이. 그리고 이익은 성숙기부터 조금씩 줄다가 쇠퇴기에는 거의 이익이 없어요. 그럼 이때 가격은 어떻게 돼요? 다운시켜야죠. 이때 가격을 올리는 것은 망하는 길밖에 안 되는 거죠. 판매도 급격히 감소하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가격 인하가 되는 부분이죠. 가격 인상이 아니라. 자, 그 다음 문제 19번. 다음 상황에서 원가 매출과 그리고 판매 가능 자산은 얼마가 되느냐? 기초, 기말 이거 한번 역시 풀어봤으니까 좀 빠르게 볼게요. 자, 기초 자산이 얼마로 시작을 하냐면 기초 자산이 150만 원으로 시작을 하고 150만 원 시작을 해서 중간에 매입을 했대요. 얼마를? 800만 원을 사들였대요. 800만 원을 사들였대요. 그럼 내가 처음에 매입한 150만 원과 중간에 사들인 800만 원어치 이 두 개 950만 원을 뭐 할 수 있어요? 판매할 수 있잖아요. 맞죠? 판매할 수 있잖아요. 처음에 산 거, 중간에 매입한 거 950만 원은 판매 가능 자산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연말에 남은 거 이거 판매해 봤는데 950만 원 판매해 봤는데 기말에 얼마가 남았대요. 180만 원이 남았대요. 180만 원이 남은 거예요. 남은 거. 그러니까 얼마를 판 거예요. 그러면 950만 원을 팔 수 있는데 180만 원 남았으니까 빼면 되는 거 아니에요? 770만 원을 판 거. 매출 아닙니까? 이게 매출. 매출은 770만 원. 어렵지 않죠? 770만 원의 매출이 있었다. 그래서 판매 가능 자산은 950만 원이었는데 180만 원이 남았기 때문에 770만 원을 팔았다. 이거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0번. 제시문에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공급자로부터 최종 고객에게 제품 및 서비스를 도달하기까지 전체 시스템을 최적화하여 관리의 작업 흐름을 채찍 효과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핵심으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외부 공급자에까지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기업 내부에서만 있었다면 ERP 시스템을 봐도 되는데 외부 공급자에게 줬다?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SCM이 되는 거고 채찍 효과라는 부분은 뭐냐면 채찍 효과는 고객이 판매원에게 판매원이 지점 과장에게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뭔가 좀 부풀려지거나 뭔가 축소가 되는 이러한 부분을 채찍 효과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SCM을 도입을 하는 겁니다. 자, 됐죠? 이거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 21번 보기 설명서로 올바르지 않은 건 무엇이냐? 제조기업이 원재료 공급업자를 인수한다? 전방이에요? 후방이에요? 후방이죠, 당연히. 이제 너무 이제 이런 건 쉽죠? 이런 거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를. 22번 BSC 구성 요소가 아닌 건 무엇이냐? 당연히 환경 관점이 없죠. 재무 관점이죠. 재무 관점. 이런 것도 이런 거 나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시험 문제.
허스버그가 이야기한 이 요인이 있는데 위생 요인과 동기 요인이 있습니다. 1번부터 보시면 위생 요인의 예로는 고용 안정성, 업무 조건, 회사 정책, 성취감 등이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1번 틀렸죠. 틀렸죠. 동기 요인은 만족할 수 있는 요인이고요. 위생 요인은 불만족할 수 있는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요거부터 설명을 드리면 동기는 만족할 수 있는 요인들, 위생은 불만족하는 요인들. 그러니까 어떠한 거는 아무리 잘해줘도 늘 불만이에요. 늘 불만. 네. 늘 불만인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결혼하시고 1주년 때 남편분에게 2캐럿짜리 다이아 반지를 선물 받았어요. 만족하죠? 며칠이요? 3일. 3일은 만족해요. 하지만 4일째부터 남편이 또 보기 싫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2주년 때는 4캐럿, 3주년 때는 한 10캐럿, 그리고 4주년 때는 이제 자동차, 5주년 때는 이제 한 집, 강남에 집 한 채. 이 정도는 줘야 남편이지. 아니면 그냥 아는 오빠잖아요. 그냥. 이 정도는 해줘야죠. 이러한 선물은 아무리 잘해줘도 만족하지 못하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 요인이에요. 그게 바로 위생 요인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위생 요인. 하지만 내가 정말 잘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잘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들. 그런 것들 모두 다 동기 요인이죠. 네. 그래서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게 아예 써놨죠. 동기 요인은 성취감. 성취감 같은 경우에는 불만족하지 않죠. 인정감, 도전, 책임감 등은 동기 요인. 위생 요인은 회사의 정책, 감독, 임금, 특히 임금, 월급, 작업 조건은 늘 불만족이라고요. 월급 적다고 해서 많이 주면 또 불만이에요. 불만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분하실 거네, 이렇게 구분하시고, 이 동기 요인은 직무 자체에 관심이 있지만 위생 요인은 주변 환경에 관심이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 위생 요인에는 고용 안정성, 거기 나오는 또 뭐 업무 조건, 회사 정책, 성취감. 성취감은 뭐예요? 동기 요인이잖아요. 동기, 위생 요인이 아니라. 허스버그의 만족과 관련된 요인으로 불만족 해소와 만족 증진 차원으로 나눈다. 맞습니다. 불만족은 최대한 해소해야 되는데 100% 해소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도 한 번씩 보시면 충분히 이해되실 거고, 이러한 이론들 나왔으니까 다음에는 이제 뭐 ERG 이론이라든지 브룸스 이론이라든지 이런 걸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번. 다음 제시하고 있는 설명은 무엇입니까? 라는 건데 조금 어려운 문제 유형이지만 쉬워요. 용어거든요, 용어. 어떤 사업에 대해 사업기간 동안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합한 값이 투자 지출과 같아지도록 할인해주는 이자율. 이거 뭐라고 했죠? 이게 내부 수익률이라고 했죠. 그래서 내부 수익률이 2번이 정답인데 1번에 평균 이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뭐 평균 이익률이 쉽게 문제에 나올 수는 없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적어보세요. 이건 뭐라고 적냐면 회계적으로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평균 이익률은 그냥 회계적으로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식. 그리고 나올 만한 것은 순현가예요. 순현재 가치. 순현가. 이거 불러드릴게요. 순현가. 기본적으로 0보다 크면 투자해야 되고 0보다 안 되면 투자하면 안 되겠죠. 자, 순현가는 뒤에도 시험 문제 기출로 계속 나왔거든요. 꼭 좀 알아두시는데 불러드릴게요. 순현가. 어떤 거를 투자했을 때 예상되는 어떤 것에 투자했을 때 예상되는 미래의 현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 이게 제일 많이 났어요. 내부 수익률보다.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 자,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을 가입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왜 국민연금 가입 안 합니까? 이제 나중에 지금 낸 돈보다 나중에 찾게 되는 게 오히려 손해다라는 부분으로 계산하신 분들은 국민연금 가입 안 하시거든요.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투자한 것보다 미래에 받을 게 적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걸 계산하는 게 순현가예요. 순현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부 수익률과 순현가는 비교해서 지난주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충분히 이해하실 거고, 자, 마지막 25번 딱 봐도 나오는 게 임시조직이란 단어죠. 임시조직은
가장 중요한 특징, 유연성이 있습니다. 왜요? 금방 해체할 수도 있고 다시 모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임시 조직의 유연성, 그리고 구성원들이 전문가예요. 다 전문가. 자, 당연히 뭘 말하는 거죠? 프로젝트 조직에 대한 설명이죠. 요거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고 2017년 기출문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조직은 태스크포스, TFT 조직이라고 하는 태스크포스 조직이라고 하는데 특정한 계획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바로 첫 번째 임시적 조직입니다. 임시적 조직을 우리는 프로젝트 조직이라고 하고 기업의 존망이 걸린 중요한 과업이나 태스크나 시급히 해결해야 되는 걸 위해서 프로젝트 조직을 계획을 한다. 유능한 프로젝트 관리자가 적절한 팀원 확보가 필수적이고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문가가. 조직 구성원은 계획, 과업 시 본래의 근무 부서로 복귀할 수 있다. 유연성이 있다라는 거죠. 조직 구성이 유연성이 있다. 팀 조직은 기존의 조직을 대체하는 반면에 프로젝트 조직은 기존의 조직을 보완하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팀 조직 같은 경우에는 상시 계속 있어야 되는데 프로젝트 조직은 그 조직을 보완하는 그냥 일시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기출문제만 나와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기존의 기출문제를 가지고 이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쉽게 느껴지는 거지 실제로 21년도 시험 보시는 분들은 막상 시험 볼 때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22년도 보시는 분들은 21년도 게 또 쉽다고 느껴지거든요.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 위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기출문제보다 어려웠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우리의 목표 점수 80점대 정도만 맞으시면 되겠습니다. 10분간 쉬었다가 2018년도 하겠습니다.